영화 콘택트입니다. 누군가와 교신을 시도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엘리. 답신이 없지만 엘리의 아버지 테드는 계속 해보라고 하네요. 몇 번을 더 시도한 끝에 답신이 오게 됩니다. 차분하게 해보라는 테드의 말에 힘입어 교신을 이어나가고 펜사콜라라는 곳에서 답신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처음엔 가까운 곳과 교신을 했었지만 1800km나 떨어진 교신은 처음이었습니다. 외딴 시골에서 홀아버지와 살고 있는 엘리는 단파방송을 듣거나 누군가와 교신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꼬마아이죠. 어머니의 기억은 전혀 없지만 딸을 아끼는 좋은 아빠 테드와 함께 지내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네요.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묻는 엘리. 테드는 우주에 인간들만 있는 거라면 엄청난 공간 낭비라고 말해주죠. 엘리는 잠이 안 오는지 침대에서 일어나 더 멀리 교신을 시도하네요. 하지만 더 이상 교신이 되지 않자 안테나가 더 커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곤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조디 포스터, 아니 엘리는 많이 성장했네요. 천문학 박사까지 된 엘리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 프로그램에 평생을 걸고 있습니다. R15 천문대에서 후원을 약속했기에 이곳으로 온 첫날이죠. 피셔 박사에게 숙소를 안내받는 엘리. 그렇게 R15에서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외계에서 보내는 전파를 잡아내는 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잡혔는지 확인하던 중 켄트 박사가 나타납니다. 켄트의 도움을 받아가며 주파수를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내는 엘리. 보내온 좌표를 확인하지만 이미 1982년에 등록된 펄스였죠. 외계에서 보내지는 펄스는 별의 모양이나 물질 분포에 변동이 생기면 변화하기 때문에 헷갈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서야 켄트 박사와의 통성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 왔다며 손을 내밀지만 엇나간 켄트의 손. 시각 장애인이었네요. 켄트는 엘리에게 이곳에 오기 전 미국 대통령 과학고문인 드럼린과 일을 했었다는 것을 들었다며 그가 엘리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재능이 있고 열심이지만 몹시 피곤한 스타일이고 가망 없는 일에 미친 것처럼 매달린다고 평가했다네요. 아무튼 인사를 마치자 들어오는 사람들. 다비오 박사 그리고 버넌 박사와 인사를 합니다. 다비오는 M87 행성에서 블랙홀을 찾고 있고 버넌은 마카리안 행성을 조사한다며 소개하죠. 엘리는 외계 문명을 찾고 있다는 말을 하자 다들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가망 없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이기에 그런 거겠죠. 다음날 마을로 내려와 시간을 보내던 엘리. 에라시보에 있지 않냐며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주민들은 군사기지로 생각한다는 농담과 함께 자신은 팔머라고 소개하죠. 엘리에게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묻게 되고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말해줍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며 전미 과학재단의 새로운 리더 드럼린과 인터뷰를 하게 해줄 수 있냐는 팔머. 드럼린이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요. 사이가 좋지 않아 그런지 엘리가 대답하지 않자 팔머도 말을 돌리곤 자신의 나침반을 선물이라며 건네주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자 하지만 엘리는 사양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게에서 나가기 전 뒤돌아서곤 드럼린이 마침 화요일에 이곳 R15에 방문한다고 알려주죠. 잘생겨서일까요? 드럼린이 온다던 화요일입니다. 기지로 올라오는 자동차 한 대. 엘리를 험담했다던 드럼린 박사죠. 마을에서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추상적이고 허구를 잡는 일보다 실제적인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때 등장한 팔머. 경제성이 없는 추상적인 과학도 좋은 시작이 되지 않냐 반문합니다. 팔머에게 신부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 두 사람이 구면인 듯하죠. 자신은 과학기술을 반대하지 않고 인간의 진리보다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반대한다고 말하네요. 멋있습니다. 드럼린은 바로 꼬리를 내리곤 자리를 피합니다. 이런 팔머에게 한눈에 반한 듯한 엘리. 신부냐는 엘리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네요. 신학 석사를 이수했지만 신학교를 중퇴했다며 현재는 제3세계 교회의 영향력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하죠.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엘리는 8살 때 아버지에게 금성에 대해 설명을 듣곤 천문학에 빠져들었다고 말하네요. 자신이 좋아하는 천문학에 대해 말할 때면 눈이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계엔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별 100만 개 중 1개꼴로 행성이,
행성 100만 개 중 한 개꼴로 생명체가 있다고 하죠. 생명체 100만 개 중 한 개꼴로 지적인 존재가 산다 하더라도 우주엔 수백만 개의 문명이 있을 거라는 엘리. 할머니는 그 말에 동조하며 안 그렇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 말하는데 어릴 적 엘리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를 하곤 그날 밤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보곤 친했는지를 묻자 좋은 분이었지만 9살 때 돌아가셨다고 말해주네요. 미안하다며 내일 같이 등산할 수 있냐 물어보지만 일 때문에 안 된다며 거절하는 엘리. 저녁이라도 같이 하자 하지만 그것 역시 거절하게 되고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묻습니다. 일주일이나 기다려온 일이 있어서 그렇다 답하곤 번호를 적어 놓으면 연락하겠다고 말하네요. 밖으로 나온 엘리는 별똥별을 보게 되고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아버지와 유성을 관측하기로 한 날이어서 먼저 나와 있던 엘리. 곧 나온다던 아버지는 나오질 않고 이내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소리를 따라 들어가게 되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죠.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올라온 엘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교신을 시도하죠. 밤을 샜는지 사무실에서 깨어난 엘리. 밖엔 켄트가 와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게 되고 드럼린이 이곳 예산을 끊었다는 말을 듣죠. RS15에 방문한 이유가 이거였네요. 다급히 차를 몰고 내려가 드럼린에게 가게 됩니다. 연구비 지원을 왜 중단시켰는지를 따지지만 엘리를 위해서라며 재능 낭비를 하게 둘 순 없었다는 드럼린. 지적 존재가 어딘가에 있긴 하겠지만 너무 멀리 있을 거고 시작조차 못한 채 인생만 허비할 거라고 합니다. 화가 난 채 숙소로 돌아온 엘리. 화를 삭히던 도중 팔머가 남긴 쪽지를 발견하게 되죠. 꽂혀있던 나침반을 보고 방향성을 찾게 된 것인지 바로 동료 켄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곤 돈을 모아 뉴멕시코로 떠나자고 말하네요. 목표는 뉴멕시코였고 가는 길에 여러 곳의 투자가들을 들러 후원을 받기로 하죠. 마지막으로 숙소에 짐을 챙기던 엘리는 팔머가 남긴 쪽지를 보게 되지만 결국 챙기지 않게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싶어서겠죠. 1년이 넘도록 프로젝트 후원을 얻기 위해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기업에 방문하여 설득을 위해 브리핑하네요. 뉴멕시코에 있는 VLA 전파 천문대를 언급하며 27개의 전파 망원경들로 기존의 어떤 시설보다 정확하고 정부로부터 사용 허가까지 받아놓았다는 엘리. 후원금 지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넘어서 공상과학에 가깝다며 거절당합니다. 꾹꾹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듯 모든 속마음을 터놓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태우고 새처럼 나는 비행기라는 것을 만들려는 두 형제가 있었고 음속으로 나는 것과 원자력 그리고 화성과 달에 가는 것들도 공상과학이었지 않냐고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폭넓게 생각해보라며 지난 13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했고 자신에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네요. 안 되는 것을 깨닫곤 발을 돌리지만 높은 사람에게 전화를 받은 듯한 심사관은 엘리를 불러세웁니다. 그리고 이내 후원을 해주겠다고 말해주네요.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뉴멕시코의 VLA 천문대에선 예전과 마찬가지로 전파를 찾고 있네요. 하지만 성과가 없어서인지 이번엔 천문대에서 나가란 통보를 받게 됩니다. 후원을 해주고 있는 대기업 헤든 인더스트리에서 2년이나 더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소유의 천문대라 지원금과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과학고문인 드럼린이 배후에 있다고 하네요. 몇 년 동안 TV 잡음 신호만 잡아내는 게 당연한 거라는 켄트.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자신들을 내보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엘리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천문대를 알아보겠다고 하죠. 하지만 켄트는 자기들은 접고 끝났다며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하네요.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실적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한편 TV에 나오고 있는 신학자 팔머, 카운슬러 일도 하며 백악관의 고문이 되었고 뉴욕타임즈엔 신의 외교관이라고 실릴 정도로 유명해졌네요. 그가 쓴 책 신앙의 실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며 CNN 인터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학자이지만 과학기술엔 반대하지 않는다는 팔머.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과연 행복해졌는지, 오히려 무언가 공허해지지 않았는지를 묻네요. 홀로 신호를 찾고 있는 엘리. 이때 들려오는 신호를 듣게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규칙적인 신호인지라 다급히 차를 타고 연구실로 향하죠. 가는 길에 무전으로 적경저기를 부르게 되고 연구실 사람들도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에서 녹음을 시작하게 되고 엘리는 지금 이 신호가 여지껏 자신들이 기다려온 그게 맞다고 합니다. 무전기로 통신하며 연구실에 도착한 엘리. 수년을 기다린 신호인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얼마나 다급할까요? 연구실에 들어와서 신호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지구와 위성에서 보낸 신호는 아니었고 확인 결과 검은고자리 근처 베가성이라고 하죠. 26광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라며 믿기 힘들어하네요. 그리고 신호는 갑자기 끊기게 됩니다. 정적이 흐르네요. 하지만 다시 보내어지는 신호. 규칙적으로 보내어지는 신호를 듣곤 이번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보내어지는 신호는 2, 3, 5, 7, 11과 같은 소수였고 자연현상일 리 없다며 유의미한 신호라고 하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공개했는데 잘못된 정보였으면 정말 끝이라고 하네요.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 외계에서 보내어진 신호는 2와 100일 사이에 모든 소수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천문대로 오는 헬기 2대. 결국 엘리는 이 사실을 외부에 공표해버리게 되고 전 세계가 알게 되었네요. 태양계 밖 지적인 존재가 보냈다는 소식을 듣자 수많은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드럼린까지 왔네요. 전 세계 22곳에서 신호를 확인했다며 보고를 하지만 지적 존재라면 왜 영어가 아닌 단순한 숫자를 보냈는지를 묻는 국가안보 고문 키츠. 엘리는 지구의 70%는 영어를 안 쓴다며 수학만이 범우주적 언어라고 답합니다. 분명한 신호탄이고 자신들의 주의를 끌려는 거라고 하죠. 그래도 전 세계에 발표한 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소수만 들으라고 신호를 보낸 건 아닐 거라네요.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자 중재를 시도하는 드럼린. 지구는 자전하기에 다른 지역의 협조를 얻어야 온전히 모두 수신할 수 있다며 엘리 박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거라고 하죠. 웬일로 옹호를 해주는 걸까요? 이때 켄트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주파수를 다시 맞추니 더 많은 내용들이 들린다고 하죠. 간단한 신호가 아니라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가 복합적으로 겹친 거라며 확인을 위해 모니터를 키네요. 여러 프레임을 겹쳐보니 한 영상이 나오게 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돌프 히틀러의 영상이었네요. 어찌된 일일까요? 일단은 베가성에서 온 신호는 확실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신호가 아닌 인공적으로 보내어진 신호임은 분명하네요. 독일어를 하는 사람 없냐는 엘리의 말에 번역해서 말해주는 켄트. 1936년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 개막 선언 영상을 외계인들이 받아 돌려보낸 거였네요. 히틀러를 지지한다는 의미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는 막아서며 관련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외계인들은 히틀러가 누군지도 모를 거라고 하죠. 하지만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들어가 버리네요. 이어지는 클린턴의 공식 기자회견. 우주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라며 외계에서 온 신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무언가를 더 잡아낸 켄트. 뭔가 겹쳐진 프레임에 다른 체계의 신호가 있다고 하죠. 그리곤 엘리에게 전화하게 됩니다. 켄트는 베가성에서 초당 50프레임의 신호를 보냈고 자신들이 본 영상은 25프레임이라며
사라진 25프레임에 뭐가 있는지를 찾았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엘리는 바로 영상 사이에 숨어있던 프레임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배제한 채 최고의 암호 해독자들을 구하고 LA에 새로운 본부를 꾸리자는 드럼린. 지금부터 미국 정부가 도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말에 개인적인 프로젝트라며 반박하지만 엘리의 편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VLA의 사용 기한을 늘려줄 테니 그곳이나 책임져 달라는 말을 듣게 되죠. 전 세계 모든 방송사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외계에서 온 신호를 다루고 있네요. 종교 집회를 찾는 사람들이 39%나 증가했고 나치 영상이 나왔기에 나치를 찬양하는 집단들과 경찰들의 충돌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 자살 등 심각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뉴스네요. 한편 VLA 천문대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UFO 납치보험을 파는 사람들과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플랜카드도 보입니다. 난장판이네요. 이때 눈에 띄는 한 금발의 남자. 과학자들은 실패했다며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말을 하네요. 치명적입니다. 천문대에 돌아온 엘리. 신호를 받은 지 2주나 지났지만 외계에서 받은 정체불명의 자료 해석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수백 번이나 정보들을 맞춰보았지만 세 부분밖엔 맞지 않다고 하죠. 오랜만에 숙소로 돌아온 엘리. 그리고 도착해 있는 이메일을 확인하게 되고 당신들의 지도자를 부르라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누구인지 메시지를 보내자 울리는 전화. 받음과 동시에 팩스로 무언가를 받게 되죠. 엘리는 지도에 찍힌 좌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용기에 탑승하게 되죠. 누구일까요? 안으로 들어온 엘리는 헤든 인더스트리의 회장 헤든을 만납니다. 4년이 넘도록 엘리를 뒤에서 후원해줬던 사람이었죠. 어릴 적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 재능이 있던 엘리는 고등학교를 2년 일찍 졸업하고 MIT에 전액장학금으로 입학했다는 엘리의 배경까지 말하는 헤든. 전미과학재단을 이끌었던 드럼린의 미움을 사 연구 지원이 끊긴 이후부터 자신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네요. 자신도 과거엔 유망한 과학자였다고 하죠. 다만 사교와 정치의 알력 다툼에 엘리가 말린 것과 같이 자신도 똑같은 일들로 지쳐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며 이번엔 엘리의 복귀를 도와주겠다는 헤든. 열쇠를 찾은 거냐는 엘리의 말에 똑똑하다고 답하네요. 대가성에서 받은 데이터들은 6만 3천 장이나 되지만 각 장의 경계엔 맞춤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가인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하죠. 다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연결하고 나서야 답이 보이네요. 그리고 메시지 안엔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고 이 열쇠를 바탕으로 나머지 메시지에 적용하라고 합니다. 화면은 전환되고 브리핑을 시작하는 엘리. 그리곤 설계도 하나를 얻었다고 하죠. 용도는 모르겠지만 진보된 통신기기일 수도 있고 수송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반박하는 드럼린. 트로이 목마처럼 외계인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크나큰 위험이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이유를 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엘리를 압박하네요. 엘리의 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뒤에서 일어나는 팔머. 분명한 건 엘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며 말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직속 종교계 자문역으로 이곳에 온 팔머는 무조건 경계할 필요가 없다며 엘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네요.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몇 년 만에 재회하지만 간단히 인사만 나누게 됩니다. VLA에서 24시간 작업한 끝에 설계도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기하학적 구조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죠. 무언가 탑승할 수 있는 기구 같습니다. 이 기구를 만드는데 3,3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에 대통령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뉴스와 한 명만 탈 수 있는 터라 탑승할 한 명을 뽑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총 10명의 국제 후보들이 선발되었고 엘리와 드럼린도 포함되어 있었죠.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인류를 대표할 사람을 선별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게 되네요. 외계에서 보낸 설계도를 만드는 공사를 하는 동안 10명의 후보들은 청문회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결국 유력한 후보가 엘리라는 뉴스가 나오네요. 이때 엘리가 묵은 호텔에 전달되는 종이 한 장. 팔머가 보낸 메시지였고 두 사람은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엘리는 후보자이지만 팔머는 후보들을 선별하는 심사위원이기에 몰래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작동이 되게 되면 베가성까지 광속으로 다녀오는 장치일 거라는 팔머. 엘리에겐 4년이 흐르지만 지구는 50여 년이 흘렀을 거라며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다는 엘리. 팔머는 분명히 위험한 걸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알려달라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찾고 있던 해답이라며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키스를 하곤 다시 헤어지게 되죠. 최종 후보엔 드럼린과 엘리가 남았고 마지막 최종 선발 인원을 결정할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베가인들을 만나 파멸되지 않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묻고 싶다며 자신을 어필하네요. 이때 엘리에게 질문하는 팔머. 신을 믿냐는 질문이었고 무신론자였던 엘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과학자로서 경험적인 증거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며 눌러서 이야기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다는 말로 들린다며 논란이 일게 되네요. 그게 후보 선별에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인류의 95% 이상이 어떤 형식으로든 신을 믿고 있으니 무신론자인 엘리는 인류의 대표로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하죠. 팔머의 질문 하나로 엘리는 결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떨어진 엘리를 찾아온 팔머. 팔머에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묻지만 자신의 양심상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뽑을 순 없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몇 년 전 팔머에게 받은 나침반을 건네주는 엘리. 결국 시간이 지나 정체불명의 설계도는 완성되었네요. 대표가 된 드럼린이 직접 감독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발사 전 최종 테스트 날이 되었고 엘리 역시 이곳에 방문하였네요. 어찌됐거나 드럼린에게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드럼린. 엘리가 보여준 이상주의가 보상받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는 말을 해줍니다. 먹이는 걸로 들리네요. 잠시 뒤 발사 테스트가 개시되죠. 사람이 탑승할 곳엔 로봇을 넣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웅장하네요. 도대체 무슨 시설일까요? 아래 거대한 3개의 링이 돌아갔고 위에서 사람이 탑승한 캡슐이 링의 중심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기에 바다 위에 설치한 거였네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돌아가는 링들이 가속기의 역할을 하여 캡슐을 광속에 가깝게 베가성으로 쏘아진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테스트를 해봐야 안다고 하죠. 통제실에서 발사대를 모니터하고 있는 엘리. 이때 모니터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광신도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바로 드럼린에게 무전을 하곤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급히 사람들이 침입자를 막아서려 하지만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내 폭발되어 버리고 맙니다. 망했네요. 결국 테스트 7분 전에 모든 게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기에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엘리. 이때 TV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춰지는 건 헤드은이었죠. 어디서 연락하는 거냐 묻자 러시아 정부에서 우주정거장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줬단 말을 합니다. 산소가 적고 무중력 상태에서 암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 보여주는데 전혀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2개를 건설해 두었고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다고 하죠. 다만 언론엔 비밀에 붙여진 내용이라며 엘리가 이곳에 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엘리는 헤든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바로 도착하죠. 테스트 없이 탑승이 결정된지라 바로 탑승 절차를 밟게 됩니다. 탑승 캡슐엔 수천 시간 녹화가 가능한 마이크로칩이 설치되어 있다며 전 과정이 녹화된다고 합니다. 저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원래의 설계도와 다르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엘리. 하지만 이 장치 없인 탑승할 수 없다고 못 박네요. 그리고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날 수 있고 조난당해서 못 올 수도 있다고 하죠. 출발 전 호텔에 대기 중이던 엘리에게 팔머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부탁해 급하게 왔다고 하죠. 사실 선발 과정에서 엘리를 떨어뜨린 건 엘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다시 손에 쥐어주는 팔머. 다시 세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은 시설이 있었다는 것과 탑승자가 엘리라는 뉴스가 나오죠. 캡슐에 다가가는 엘리. 비장한 표정이네요. Ellie, we're gonna proceed to button you up. Go. Here. 모든 준비는 완료되고 시설은 작동하게 됩니다. 정말 베가성으로 가는 수송기일까요? 시설이 작동되자 이상하다 말하는 엘리. 무슨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동 같은 게 바닥에 보인다고 하죠. 보여주겠다며 카메라를 돌리지만 카메라엔 잡히지 않습니다. 멈출 순 없기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잠시 뒤 모든 동력이 전달되고 빛이 나네요. 그리고 캡슐은 계획대로 낙하되죠. 어디로 떨어지는 걸까요? 바다가 아닌 어떠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엘리. 모든 것들을 녹화하고 녹음해야 하기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읊으며 들어갑니다. 워몰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나네요. 그리고 어느 곳에 도착합니다. 별을 보곤 이곳이 베가성인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또 다른 워몰을 통과하게 되고 마치 운송 시스템 같다고 말하네요. 도착한 곳은 한 행성의 위였고 마치 엘리에게 구경을 시켜주는 느낌입니다. 또다시 워몰을 통과하는 엘리. 정신을 차려보니 한 아름다운 행성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기가 베가성일까요? 그리고 저 멀리 다가오는 무언가. 자신의 아버지 테드였죠. 보고 싶었다며 엘리를 쓰다듬는 테드. 하지만 이내 베가인들이 자신의 기억을 뽑아 만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 있는 공간도 과거 자신이 상상한 펜사콜라 해변이었습니다. 베가인은 이게 엘리에게 편할 거라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왜 지구에 신호를 보냈냐 묻자 자신들은 지구에서 보낸 신호에 반응해준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곤 다른 행성도 많다고 하죠. 베가인들이 이 1인승 행성 간 워프게이트를 만들었는지를 묻는 엘리.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며 자신들이 베가성에 오기 전부터 그들은 없었다고 하죠. 아무튼 인간들은 흥미로운 종족이라며 아름다운 꿈과 더불어 끔찍한 악몽도 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간에게 호의적인 외계인인 것 같네요. 이젠 돌아가야 한다며 이건 첫걸음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거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만 수억 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베가인. 그리고 순식간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바다에 떨어지는 탑승 캡슐. 사람들은 바다에 탑승기가 떨어졌고 엘리가 살아있다는 신호가 잡혔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엘리에게 무사한 게 중요하다며 실패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네요. 하지만 엘리는 잘못된 게 없다며 오늘이 며칠이나 지났는지를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구조되고 사람들 앞에 선 엘리는 밖에서 녹화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캡슐은 떨어지고 그냥 바다에 추락하는 영상이었죠. 43개의 원격 카메라들이 그냥 링들을 통과하고 바다에 떨어지는 영상을 찍었다고 하네요. 실패한 걸로밖에 볼 수 없는 영상이긴 합니다. 바로 청문회가 열리네요. 낙하하는 순간 아주 잠깐 동안 탑승기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며 엘리가 환각을 본 거라 말하는 사람들. 지구 시간으로는 찰나일 수 있지만 자신은 18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자신의 18시간은 지구 시간으로는 찰나가 맞다고 하죠. 하지만 카메라엔 노이즈밖에 찍히지 않았고 외계인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짓을 하냐며 엘리를 과대망상 환자 취급을 하네요. 그리고 엘리와 헤든이 이런 사기극을 펼친 거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며 헤든을 비난하네요.
이때 우주정거장에서의 헤든을 비춰주는데 결국 사망하고 말았네요. 아무튼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값비싼 사기극이라고 하죠. 포기한 듯 일어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엘리. 증명할 물증이 없기에 환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경험이 실제가 아니라고 증언을 철회하진 않을 거라고 하죠. 다시 시도해서 확인할 법도 한데 오프게이트는 일회용이었을까요? 이렇게 청문회는 끝나게 됩니다. 청문회장 밖으로 나온 엘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팔머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탑승하게 되고 마침 이때 팔머에게도 의견을 말해달라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 신앙인으로서 엘리 박사와 입장이 다르지만 진리에 대해 추구하는 바는 같다며 엘리를 믿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 탑승하며 청문회장을 떠나게 됩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조사위원회가 기록한 기밀 보고서가 있다고 하네요. 기록된 잡신호가 엘리가 말한 것과 같이 18시간 동안 녹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찍은 카메라에 찍힌 건 몇 초 안 되지만 엘리가 촬영한 카메라는 18시간 분량의 노이즈가 찍혔던 거였죠. That is interesting, isn't it?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났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아선지 엘리는 결국 RS-15 천문대로 돌아와 지원을 대폭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견학온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꼬마 아이들에게 우주에 우리들만 있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라는 말을 하며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영화 콘택트였습니다. 외계인이 안 나오는 외계인 영화죠. 액션씬이나 광활한 우주가 배경이 되지도 않지만 영상 편집 과정에서 같이 사라진 사람들의 심리 묘사와 우주에 대한 동경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배우인 조디 포스터나 매튜 맥커너이가 나오지만 원작 소설과는 다르게 두 사람의 철학적인 논쟁이 비춰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풀무비로 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영화라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나시면 보시길 추천해드리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항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영일남이었습니다.